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중 많은 수는 미래에 보유하고픈 자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말하곤 한다. 이를테면 나는 10년 후에 100억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라는 식이다. 나는 어땠을까? 결혼 후 최우선 목표는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에게 숫자로 표시되는 목표는 전혀 없었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자 같은 생각도 전혀 없었다. 혼자 벌레처럼 살면서 복권을 사던 시절에는 미래의 내가 부자로 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즐거웠지만 이후에는 내 두뇌에서 그런 상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1년 후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내가 계획하는 미래는 길어야 3개월 정도였고 오로지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면 수입은 늘어날 것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경매 직전에 아파트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끼고 샀다. 그 후 사업에 재정적 어려움도 많았으나 아파트 매입 5년 후 면적이 2배인 다른 아파트를 현금 구매 후 이사한 뒤에도 금전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았고 그저 모으고 정기예금만 했다. 어느 날 부채 없이 보유 현금이 20억 원이 되자 은행 금리가 연 10% 이상 되었던 시절이었기에 이자 범위 안에서 돈을 쓰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몇 척 부자가 되자는 그런 생각은 꿈속에서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과 투자를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2, 3년에 한 번 정도 자산을 살펴보니 부채는 전혀 없이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물론 운도 따라주었지만 사업과 투자를 제대로 한 덕분이고 독자들에게 그 방법을 자세히 얘기한 적은 외환위기 당시의 달러 투자와 전동 현수막 거래 이외에는 거의 없는 듯 싶다. 돌이켜보면 한 번도 돈의 액수를 목표로 삼지 않았던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다. 목표액을 채우려다 보면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나 뻥튀기도 할 것이고 직원들에게 야박한 월급이나 주면서도 최대한 부려먹고자 했을 것이며 그 결과 나의 인티그리티는 박살나면서 나 자신이 내가 침 뱉던 대상으로 변하여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겨워져서 나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빨리 벌려고 하면 돈을 못 번다는 말이 진리라고 믿는다. 어쨌든 내 책을 읽은 독자들 중 일부는 종종 내게 질문한다. 시간을 아껴 자기 개발을 해 종잣돈을 모으라는 것은 알겠는데 종잣돈을 모은 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어째서 총론은 이야기하면서 강론은 알려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숟가락으로 돈을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자들이고 비싼 강의 하나 잘 들으면 무협지에서나 나오는 기연과 비급을 얻게 되어 팔자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어리석은 닭대가리들이다. 남이 떠먹여주는 숟가락에는 돈이 아니라 독이 묻어 있다. 는 것을 왜들 그렇게 모를까? 나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오상익 오간지 프로덕션 대표가 MZ세대이면서도 대학교 강의에서 내 책을 교재로 사용하기에 어째서 세인호는 총론만 얘기하고 강론은 얘기하지 않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왔다. 세인호는 종잣돈을 모으라고 하면서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쌓인 돈이 부자가 될 종잣돈이라고 말하지만 종잣돈의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것인가? 종잣돈의 기준과 가치는 독자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몇 천이 종잣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몇 억이 종잣돈이 될 수 있다. 종잣돈의 금액이 다르듯이 돈을 모으는 기간도 다르다. 독자마다 수입이 다른데 어찌 모으는 기간이 같겠는가? 종잣돈은 독자의 가치관과 처한 환경, 우선순위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다. 부자마다 부자가 된 과정이 다르듯 종잣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공통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세이노는 독자가 어떠한 상황인지 독자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모르기에 종잣돈의 활용법에 대하여서는 침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까지는 일종의 보편적 방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타인에게만 의존하면 독자 생존할 수 없다. 세이누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면 1인치씩 전진하는 걸음은 철저히 독자의 몫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줄 아는 독자라면 누군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종잣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깨칠 것이다. 영화 위플래시에서 앤드류의 음악은 플래처 선생의 채찍질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와 맞서 싸우고 필사적으로 분투하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지휘자 플래처는 앤드류가 전혀 모르는 곡으로 교묘히 바꿔 그를 함정에 빠뜨리지만 앤드류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카라반을 당당하게 독주하며 폭군 플래처까지 흥분시킬 정도로 최고 스윙을 폭발시킨다. 즉, 영화에 나오는 앤드류처럼 독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 세이노의 진짜 가르침이 아닐까 싶다. 맞다. 종잣돈에 대한 얘기도 맞고
스스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맞다. 영화 위플래시는 드러머인 주인공 앤드류가 최악의 갑질 폭군인 선생 밑에서 끝없는 경멸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지만 결국은 그 선생을 이겨내며 음악적 성취를 이루는 이야기이다. 사업을 하면서 나도 그런 갑질을 하곤 했지만 격려와 칭찬은 물론 두둑한 보너스도 있지 않았기에 플래처의 내리꽂기만 하는 교육 방식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은 크게 공감하며 흥미롭게 보았다. 1970년대 말 20대 초반이었던 내가 미군 부대 안에 대학에 다니면서 학원과 기독교 관련 서적 번역으로 돈을 벌고 있던 때의 일이다. 번역 일을 꽤나 하며 우쭐하던 시기에 어느 기독교계 대형 출판사에 번역 지원을 하였더니 짧은 영문 자료를 시험 삼아 번역하여 오라고 했다. 제목은 데올로구메논. 조직신앙 용어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힌트를 좀 얻으려고 여러 도서관을 뒤져봤지만 내가 받은 원문이 독일어 신학백과사전 사크라멘툼 문디의 영어 번역본에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만 미군 군종장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결국 몇 주 동안이나 끙끙대며 헤매다 직역으로 원고지 15매 정도를 번역하고 그 출판사의 번역 총책임자에게 직접 제출했다. 그분은 내 원고지 몇 매를 읽다가 휙 내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짜증 섞인 음성으로 이걸 번역이라고 했어요. 라고 내뱉는 것 아닌가. 그 순간 나는 모욕을 당한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독일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건데 헤매는 게 당연한 거 아냐? 하는 생각에 그냥 나가버릴까 하는 충동도 순간적으로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내 실력이 너무나도 창피했다. 내 원고는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었으니까. 나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원고지들을 모은 뒤 벌개진 얼굴로 공손히 말했다.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이 플래처 선생과 다른 점은 아주 무뚝뚝했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내게 물었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종로서적에서 당시 독일 유학 중이던 고영민 목사가 번역한 조직신학책과 그 책의 원서를 동시에 구입했고 그 뒤 번역문을 원문과 한 문장씩 대조하며 한 달 이상을 철저히 혼자서 나만의 게임을 했다. 그 다음 데올로구메논의 의미를 이제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번역 일감을 받으러 그곳에 다시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번역 원고가 그대로 최종 원고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올라섰다. 1. 부동산 이야기. 사람들이 투자 강론을 알고자 하는 분야는 부동산 주식 채권 포함 사업 장사일 것이다.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분야는 부동산인데 사람들은 나를 전국구 부동산 상담사 정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전혀 아니다. 나는 내가 탐내는 물건이나 내가 보유한 물건과 관련하여서만 공부하지 전국의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갖고 있거나 구매하려는 부동산에 대해 내게 메일을 보내봤자 내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 그 지역에 대해 조사할 리는 전혀 없으므로 시원한 답은 결코 줄 수 없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 메일을 보내는 독자들도 꽤 있는데 내가 힌트 한두 마디 정도는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법을 새로 공부하여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될 것이다. 내가 부동산 하나를 사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곤 하였는지 당신은 모를 거다. 한 번은 100여 개 이상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며 소유주의 나이, 관계회사 재무제표, 대출 상황 등을 전부 분석한 후 마음에 드는 것들만 추려낸 적도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기까지 3년을 계속 지켜보다가 매입하기도 했다. 비단 부동산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변기에 앉아서 1시간 이상을 서류에 몰두한 적도 가끔 있었는데 직원은 내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은 줄로 착각하여 작은 소동이 일어났던 적도 있다. 사람들은 가끔 내게 왜 그렇게까지 파고드느냐고 묻기도 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냐고까지 하는데 사실이 뭔지도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 자칫 고통 속에서 처절한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솔깃한 얘기일수록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기 쉬운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뒤쪽에 쓰겠다. 당신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였다 할지라도 갓난아이 우유 먹이듯이 누군가 떠먹여 주기를 바란다면 조만간 사기나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대부분의 사람은 복잡한 등기부등본 분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친구들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혹은 강의파리들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다가 부동산을 매입한다. 전세 사기범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 역시 사람들이 일부 계획스 같은 중개사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너무나 잘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내 말이 틀렸는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배워야 할 것 아닌가?
그러려면 경제신문이나 경제주간지 하나 정도는 반드시 종이로 구독하여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고? 당신 눈에 들어오는 제목의 기사만 읽을 텐데. 당신 눈에 숨어있는 기사들은 지면을 펼쳐볼 때나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당신 나이와 상관없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그렇게 공부 좀 하여라. 이미 20여 년 전에 부동산에 빨리 눈 떠라 하면서 무엇부터 배워야 할지도 말하지 않았던가. 이 부동산 경매 이야기. 동아일보 칼럼 연재의 마지막 회에서 나는 아래 글을 쓴 바 있다. 작년에 서울 강남에서 지은 지 2년 된 빌라트가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대지와 건물에 대해 모두 저당이 잡혀 있었으나 대지에 대한 저당권 문제만큼은 낙찰자가 해결해야 하는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 있었다. 결국 대지권 없이 건물 소유권만 갖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런 집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입찰에 참여하여 감정가의 반값에 낙찰받았다. 그 특별 매각 조건은 대지 지분에 대해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있는 별도 토지 등기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는 것이었다. 즉 대지 근저당권자가 경매 낙찰가에서 대지분 가격을 분배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경매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경매 전문가들은 모두 위험한 물건이라고들 한다. 위험한 것은 맞다. 대지에 대한 근저당은 건설사가 대위 등기한 것이었다. 등기부의 복잡한 기재 내용들을 살펴보니 건물분 소유권자는 A이고 대지 지분의 소유자는 실제로는 A와 B였으나 등기법적으로는 A였다. A와 B는 모두 건설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C에게 대지 지분의 양도 계약을 하였으나 집합건물에서 건물분 소유자와 대지분 소유자가 다를 수는 없으므로 C의 명의로 등기가 되지는 못한 상태였다. 건설사가 대지 지분에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8억 5천만 원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내가 낙찰받았던 금액은 4억 2천만 원 정도였다. 낙찰 후 내게 지대를 청구한 자가 있었을까? 없었다. 등기부상 경매물건 소유자는 법적으로 A였고 낙찰된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지대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근저당권자였던 건설사에서 내게 대지 지분을 사라고 권유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려면 C가 동의하여야 하는데 C는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채권자나 채무자도 아니었고 경매 낙찰가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입찰하려는 사람으로 추정되었다. 나는 이곳을 전세금 4억 원에 임대하고는 이 물건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경매되도록 하고자 했다. 왜? 이런 집합 건물이 세월이 지나 다시 경매로 나올 때는 이미 이전 경매에서 특별 매각 조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으므로 건물분과 대지분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결국 두 번째 경매에서는 대지분에 대한 별도의 등기는 사라지고 감정가에서의 건물분과 대지분의 비율대로 낙찰가가 분배되어 대지분 근저당권자에게 지불된다. 결국 1차 경매에서는 전세금 수준의 비용으로 낙찰을 받고 전세금을 받은 후 세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경매로 처리되게 낙찰자가 자의적으로 만들면 큰돈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부동산 가격 인상분 정도는 그대로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월이 좀 지난 후 이루어진 두 번째 경매에서 낙찰자는 C였다. 내가 회수한 돈은 전세금 등을 제외하고 약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투자 기간이 예상보다는 길었지만 세금 등을 포함하여 4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거둔 수익으로는 괜찮았다. 자, 내가 동아일보의 특별 매각 조건 관련하여 칼럼을 쓰고 나서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내게 이 경매와 관련하여 질문한 자가 있었을까? 한 명도 없었다. 오늘 날짜로 검색하여 봐라. 토지별 도등기 인수라고 하는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 경우 두 번의 경매를 이용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단 한 명이라도 글을 올리거나 책에 쓴 사람이 있는지 말이다. 22년 전 칼럼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돈이 돈을 버는구나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지식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다. 먼저 지식을 쌓고 사람들이 지식 부족으로 입찰을 꺼리는 경쟁이 약한 물건을 찾아라. 지식을 쌓으라는 말은 스스로 공부하라는 뜻이다.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의 책이 아니라 경매법 자체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책부터 먼저 읽고 공부하여라. 등기법 역시 경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은 법원 공무원 교육원 교수였던 분이 쓴 집합건물의 등기인데 오래전에 절판되었다. 사족일 절판된 책의 중고품을 몇만 원씩 지불하고 사는 사람을 나는 평상시에 도서관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본다. 대한민국에서 출판된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전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협약된 도서관에 가면 지정된 PC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원문을 볼 수 있고 대부분 복사도 가능하다.
협약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이 있는데 당신이 사는 동네에도 틀림없이 있을 작은 도서관도 협약 도서관이고 해외에 있는 외국 도서관들 중에도 협약 도서관이 있다. 작은 도서관에서 절판된 책을 읽다가 보유하고픈 부분을 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A사 한 장당 40원이므로 2쪽씩 인쇄하면 1쪽당 20원이다. 법적으로는 책의 3분의 1 분량 정도만 복사가 허용된다. 사조기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하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중개사들을 불러 교육을 시키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계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주인이 바뀌면 H유지에서 임대 조건이 바뀐 것으로 치부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매달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라고 한다고 들었다. 미쳤나? 대한민국에서 매달 자기가 사는 집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외국인 임차인은? 그것보다는 집주인이 바뀌면 자동으로 임차인과 H유지의 알람이 가도록 시스템을 바꾸거나 시스템 변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모든 임대차 계약서에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는 계약이 발생하면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차인과 H유지에게 동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임대인은 이러저러한 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강제 삽입되도록 하면 어떨까? 3. 사업과 장사 이야기. 1980년대 말 여름 길거리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식당이나 찻집 같은 곳을 가게 되면 대부분 퀴퀴한 냄새가 났다. 지하층 벽체에 스며든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면서 나는 냄새였고 습기를 제거하는 전기 제습기를 설치하면 해결될 문제로 보였다. 그 당시 청계천과 용산 전자상가들의 상점들에서는 미국 월풀의 제습기가 판매되고 있었는데 가격이 40만 원대 후반이었다. 나는 경쟁력 있는 제습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월풀 제습기를 하나 구입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았다. 제습기의 작동 원리 및 부품들의 기능 등을 배우고 마케팅 측면에서 월풀 제습기에 있는 약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약점이 없으면 포기하려고 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고 하지 않던가. 제습기는 거의 대부분 바닥에 놓게 되므로 전원 스위치나 제습 강도를 조정하는 스위치 같은 것은 모두 상부에 있어야 할 텐데 월풀 제습기의 스위치들은 사용자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제습기 전면에는 물 세척이 가능한 공기 필터가 있고 하부에는 습기를 빨아들여 응축시킨 물이 고이는 물통이 있었다. 물통이 가득 차면 표시등이 켜져서 물통을 비워야 함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물통을 비우려면 벽체 가까이에 놓은 무거운 제습기를 앞으로 잡아당긴 뒤 그 후면에서 물통을 빼내야 하는데 제습기 본체에 바퀴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물이 가득 담긴 물통을 빼내는 과정에서 물이 출렁거렸고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졌다. 물통을 빼내는 곳이 제습기 전면에 있고 응축된 물이 직접 건물 내 배수구로 나가도록 할 수 있는 호스 연결구가 뒷면에 있는 제품이 훨씬 더 좋아 보였다. 디자인도 월풀의 고전적 디자인보다는 모던한 디자인의 밝은 색상이 더 좋아 보였다. 제습 용량은 크기에 따라 달랐지만 회사별 차이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 페더스의 제품이었다. 그 제품을 즉시 수입했을까? 사업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겠는가? 법적으로 복병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판매용 전기용품은 수입 이전에 KC 안전 인증을 받아야 수입 통관을 할 수 있었다. 안전인증을 받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했으며 사후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야 했는데 나에게는 버거운 과제였다. 그 당시 알게 된 것, AC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DC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이 면제되었기에 AC를 DC로 바꾸어주는 트랜스를 이미 인증받은 국산으로 제공하면 된다는 것. 이를테면 워터픽 같은 경우 220V용이면 수입 판매하는데 애를 먹지만 직류용인 경우는 국산 트랜스를 끼워 팔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오디오 스피커 같은 것은 앰프에 물리는 것이므로 안전 인증이 없다는 것. 이런 규정들이 요즘은 전자파 문제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다. 자, 어쨌든 제습기는 AC 전원을 사용하여야 했다. 나는 관세청의 품목별 수입 제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두꺼운 관세 품목 분류표 책자를 구입하여 살펴보았고 거기서 제습기는 전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KC 안전 인증이 면제되는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페더스의 제습기 중에서 하루 제습량이 가장 큰 제품 한 종류만을 수입하기로 하고 페더스 본사의 아시아 담당자와 접촉하였다.
여름이 오기 전 컨테이너 한 개분을 꽉 채운 제습기가 도착하였다. 당시 내 사무공간까지의 도착 가격은 제습기 1대당 25만 원 선이었고 판매 가격은 경쟁사 제품과 비슷하게 48만 원으로 정했으며 기존의 컴퓨터나 음향 설비를 판 곳과 도서관들의 안내문을 먼저 돌렸다. 청계천이나 용산 전자상가에는 단 1대도 위탁 판매용으로 전달하지 않았고 할인 판매도 금지하였다. 판매 방식은 방문 구입 혹은 현금이체만 하였고 불티나게 팔렸기에 추가 수입을 부랴부랴 하였다. 판매가 잘 된 이유는 경쟁사 제품의 약점들을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무료 사후 서비스를 무려 5년으로 해주었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고장난 제품을 가져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분 이내에 수리해 전달하며 3회 이상 고장이 나면 신품 교환 조건이었다. 실제로 고장난 제품이 들어오면 신품에서 겉 케이스만 제거하여 교환한 후 바꿔주었고 손님이 간 후 비로소 무엇이 문제인지를 체크하였는데 내부에 있는 컴프레셔는 삼성이 만든 것이었음도 그때 알았다. 제습기 판매로 1년마다 서울 맨션 아파트 한 채 값 이상의 수익을 올린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페더스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의 큰 회사에서 내가 수입하던 물량의 2배를 수입 약정하겠다면서 독점권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포기하겠다고 했다. 물량을 키우려면 용산과 청계천에 상품을 도매 가격으로 깔아야 하고 전담 영업사원도 지정하여야 하며 외상값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결국 물량을 2배로 키워도 내 손에 쥐어지는 수익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냥 중단하기에는 수익이 컸기에 멕시코로 날아가서 페더스의 남미 담당자와 접촉하였다. 큰 조직일수록 영업 담당자들은 서로 정보 공유를 안 하므로 남미 담당자는 나에 대해 전혀 몰랐고 손쉽게 물건을 주문할 수 있었다. 컨테이너들이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것을 한국으로 보낸 뒤 귀국하였고 더 이상 가져올 물건도 없었으므로 천천히 느긋하게 팔았다. 미수금 발생은 전혀 없었고 나는 5년 서비스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이 이야기에서 내가 독자들에게 알려주려는 내용은 첫째, 이게 왜 없지? 하는 자각, 둘째 경쟁 제품의 약점 파악, 셋째 법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지식, 넷째 많이 파는 것이 장땡은 아니라는 것, 다섯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5년 무상 서비스 약속 준수이다. 장사는 어떨까? 이미 내가 내 책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다. 사람들 대다수가 망하여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도 했다. 어느 독자가 그 흔하디흔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였는데 몇 개월도 안 되어 대박이 났음을 전해왔다. 그 비법이 무엇이었을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좁은 길로 간 것뿐이었다. 정말로 비법이기에 공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장사를 할 때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약속은 지켜야 약속이다. 몇몇 독자가 내게 알려준 내용, 어떤 온라인 강의를 100% 환불 보장이라고 하여 들었는데 막상 환불 신청을 하니 아래와 같이 답이 왔단다. 100%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강의를 수강 및 미션을 수행하세요. 2.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실행하세요. 3. XXX 대표가 직접 수업에 배웠던 지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완벽하게 하세요. 4. 그럼에도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환불해 드립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제목은 100% 환불 보장 돈이 따라오는 억대 소득의 자수성가법이고 화면을 넘기면 EVENT 100% 환불 보장제라는 제목으로 환불 보장제 적용이라는 구호를 여러 개 배경에 깔아놓고 강사 얼굴이 나오면서 수강 후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온다. 다시 화면을 넘기면 안 되면 진짜 말씀하세요. 100% 환불 보장이라는 글 밑에 강사 얼굴이 나오고 수업을 모두 수강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는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고 나온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100% 환불 기준 은 마지막 화면 하부까지 가야 지금까지 나왔던 글씨들보다 훨씬 작은 글씨로 나온다. 100% 환불 기준 을 읽은 후 쌍욕이 전혀 나오지 않고 말 그대로 100% 환불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애초부터 환불 약속을 지킬 생각은 있었을까? 아무도 환불을 받아가지 못했으므로 100% 모두 만족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도대체 누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일까? 심리 전문가를 자칭하며 자기 강의만 들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는 박센이다. 강의 중에 박센이가 세이노 그 사람 돈 많으면 뭐해? 정신과 다니는데 세이노가 그렇게 돈 많이 벌어봤자 매일 정신병약 먹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야? 라고 틈틈이 걱정해 준다는 제보도 받았다.
내가 내 책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불안해져서 정신과를 다녔다고 한 얘기 때문인 듯 싶다. 그때 정신과 의사인 동창을 찾아갔더니 여러 가지 심리조사와 몇 차례 상담 후 이렇게 얘기했다. 의사로서 뭘 해줘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너에게는 어떤 약도 의미가 없다. 심리조사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너 같은 사람을 나는 처음 본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런 내가 관련되지도 않은 정치적 부패 사건에 불안해하며 이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다. 내가 왜 그것까지 걱정을 하냐? 어쨌든 현재 세 가지 비타민과 가벼운 고지혈증 약을 매일 먹는 나에게 박세니는 정신병약까지 먹이고 싶은가 보다. 100% 환불 보장은 일정 기간 이내에 구매자가 불만족하면 무조건 100% 환불하는 것이지 구매자가 판매자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처음일 것이기에 확실히 박세니는 선구자인 것 같고 100% 환불 보장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최면을 일단 걸어놓고 마지막에 그 환불 조건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것 역시 최면을 강조하는 박세니답다. 4. 보험. 보험은 위험 대비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나는 이견이 전혀 없으나 보험을 대여섯 개씩 드는 것은 보험 설계사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본다.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보험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지는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보험사들의 비밀 하나부터 얘기하자. 오래전 12월이 되면 나는 계좌에 20억 원 정도 준비해 놓곤 하였다. 그때가 되면 유명 보험사 지점장들로부터 청탁이 들어왔는데 12월 31일 이전에 5억 원을 입금하면 즉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1년 후 5억 원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나는 응하였고 연말을 기다리기까지 했다. 알고 보니 그 5천만 원은 수십 명의 보험 설계사 수수료로 떼어놓은 금액이었는데 보험 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신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금융실 명제가 실시되던 시기였음에도 그런 일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세무서나 감독기관도 잘 모르는 구석이 보험사들에 있었다는 뜻이고 지금도 여전히 일부는 남아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혹시 기존 보험은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걸 보험업법에서는 자사승환이라고 하는데 타사승환도 있다. 자사승환은 가입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가입 나이도 늘어나 예전보다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에 6개월 이내에 자사승환은 불법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보험사에도 이익이 되고 설계사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환 요청은 일단은 거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험은 크게 생명, 손해, 질병 관련으로 분류된다. 보험사의 가장 이익이 되는 분야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비하는 생명보험이다. 생명보험 영업은 기본적으로 인맥을 바탕으로 한다. 당신이 보험을 들게 된 것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 권유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보험 설계사는 없는 돈에 수입차를 사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명품도 걸치며 종교 모임은 물론 갖가지 행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인맥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에 관심이 있는 고객 명단을 회사에서 받는다. 그 명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예를 하나 든다면 홈쇼핑에서 상담만 받아도 싸움품을 준다. 는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의 정보가 분석 집약되어 DB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허접한 DB도 만들어지고 좋은 DB도 만들어지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1만 원 할인 쿠폰을 준다는 것도 당신이 예뻐서 쿠폰을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 유명 생명보험사들이 그 전속 대리점 및 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줄 DB를 만들고자 당신의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1만 원 이상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에서 준 DB에 의존하면 영업수당도 줄어들고 인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그만두는 설계사들이 계속 나온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설계사들이 끊임없이 충원되어야 하니 고수익을 내세워 유인하는 것이다. 요즘 보험 설계사들은 생명보험의 하나인 종신보험을 상속세 절세용으로 국세청이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너도 나도 선전하면서 국세청이 발행한 세금 절약 가이드에 최적의 상속세 마련 방법으로 소개되었다고까지 말한다. 정말 내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세금 절약 가이드를 뒤져보았지만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여러 가지 상속세 납세자금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 종신보험이 최적의 상속세 마련 방법으로 소개되었다는 것은 완전 뻥이다. 왜 뻥을 칠까?
그게 보험 설계사에게 가장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품이어서 그렇다. 어느 정도나 수수료를 주기에 그럴까? 종신보험이 상속세 대비책이 되려면 보험료를 반드시 소득이 이미 있는 자녀나 배우자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결국 종신보험은 상속인들이 자기들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피상속인이 빠른 시일 내에 사망할수록 유리하고 오래 살수록 불리하다. 박세니의 억대소득 세일즈맨 양성 박세니 마인드 코칭 삼성생명 협업 프로젝트를 보면 억대소득 세일즈맨이 되는 기회를 드리려고 한다면서 선발 과정을 이렇게 명시했다. 샘멘탈 과정 2개 이상 이수 박세니 마인드 코칭 공식 메일로 자기소개서 제출 박세니 대표 인터뷰 삼성생명 면접 삼성생명 입사 자격시험 및 교육 이수 실전과 증명. 요즘 박세니의 오프라인 강의는 강의 만족도 98%, 강의 추천률 98%를 내세우면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165만 원이며 최면반이 따로 있다. 입금하면 박세니 마인드 코칭 수강 안내를 알림톡 등으로 받게 되는데, 납입한 강의료는 강의 시작일 3일 전 오후 5시 이후 환불 변경 불가로 나오며 100% 환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매주 중급반과 고급반 강의 후에 있는 미팅에서는 삼성생명 WM 영업직원들이 10여 명 참석하여 보험 영업을 권유한다. 고급반 수업도 보험 영업에 도움되는 내용 위주이며 삶을 바꾸려면 높으신 분을 최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최근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제보해 주었다. 2023년 6월 22일 인스타그램에서 박세니는 4월부터 삼성생명의 파트너가 되어 제자들을 연결시켰다고 하면서 4월에 11명으로 시작해 26명이 합류하였고,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6월 21일 2,692만 5,135원을 첫 소득으로 입금받았다고 하였다. 파트너가 되었다는 말은 삼성생명의 보험 설계사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 보험 설계사를 삼성에서는 FC라고 하지만 회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영문 호칭이 15개 이상이고, 재무상담사, 금융전문가, 인생상담사 등으로도 부르지만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지어낸 것들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모두 다 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 설계사이다. FC는 보험사의 직원이라기보다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며 관리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관리자인 경우에는 자기 밑에 영업조직을 두며 그 조직원들의 활동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박세니는 이 경우에 해당된다. 박세니는 삼성생명 본부장으로부터 8월 11일 경력도입 우수 FC 특별상을 받은 사진도 올리면서 억대 소득 정도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경력도입이란 다른 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를 했던 경험자를 삼성생명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박세니가 억대소득 정도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억대소득을 달성하는 대표적 방법은 상속세 걱정을 하고 있을 부유층 고객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세니가 높으신 분을 최면에 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을 납부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보험 설계사는 도대체 수수료를 얼마나 받게 될까? 법적으로는 월 납입액의 12배인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이지만, 법인보험 대리점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이른바 시책비를 별도로 받아서 보험 설계사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기에 2억 원 정도도 받는다. 보험 가입자가 1년 이상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한 그 수수료는 설계사의 수입으로 남는다. 속된 말로 1년에 한 명의 부자만 가입시키면 놀고 먹을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누군가 가입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 돈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1년 후 해지하여도 수수료가 남을 수 있다. 이른바 차익거래라고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물론 금감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은 하는데 글쎄다. 삼성생명은 GA 자회사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세니가 소속된 삼성생명 헤리티지 센터는 헤리티지라는 명칭이 암시하듯이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다. 생명보험 영업조직은 리크루팅, 교육, 영업으로 이어지는 경로관리가 핵심이며, 일종의 다단계적 성격으로 자신이 만든 조직의 보험 설계사 실적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데, 조직이 커지고 실적이 올라가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박세니는 FC로 활동하면서 소위 제자들을 리크루팅하여 영업에 투입 활용하는 것이다.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새로 인원을 채워 놓으면 된다. 어째서 그 제자들은 생명보험사 영업직 입사 면접은 웬만하면 다 합격하는 것이고, 보험 영업 방식은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데도 박세니의 교육 강의에 돈까지 낸 후 자기 수수료의 일부가 박세니에게 할당되도록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박세니의 말대로 했더니 높으신 분이 최면에 잘 걸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놀랍고 고마워서 박세니 강의에 뼈대는 멘탈 프로그램을 팔면서 삼성생명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구체적 취직 제안까지 하는 것임을 볼 때 삼성생명 입사를 미끼로 샘멘탈 판매 등 개인 장사를 직접 연계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될 텐데 삼성의 준법감시팀이나 윤리경영팀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을 보면 좀 놀랍다. 게다가 박세니의 강의는 주로 돈을 벌고 최고가 되는 것을 자기 최면과 타인 최면을 통해 이루라는 것인데 자기 최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타인 최면은 높으신 분을 최면에 거는 것이 중요하다. 는 말에서 나오듯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가스라이팅 같은 시도이고 처음 만난 여자에게 최면을 시도하여 뭔 짓을 하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을 읽고 종신보험이 보험 설계사에게 그렇게나 수당을 많이 주는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과연 그 보험이 운영될까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눈이 떠진 것이다. 5. 주식. 주식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11일 딱 한 번 다음 카페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삼성전자가 내 관심사고 포스코는 아니다. 라고만 언급한 바 있다. 그 당시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를 정말 많이 하였는데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도록 유도한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자책을 느꼈기 때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조차 90% 이상이 이 주식이 좋다는 식이며 목표 주가를 높이 잡는다. 왜? 주식 거래량이 늘어나야 자기네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리딩방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모두가 그런 심보로 주식을 추천한다. 물론 그런 심보를 역이용하여 초단타 위주로 하면 좀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가 세이노라는 이름으로 쓰는 글을 통해 내 사익이 증가한다면 나 자신이 X 같은 나쁜 놈으로 전락하게 됨을 잘 안다. 언젠가 L 및 K 재벌가 사람들의 작전회의에 각 한 번씩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것은 결국 개미들이 밥이 되는구나였고 이론도 가담하지 않았다. 약 1년 후 K 재벌의 직계 가족이 구속되고 몇 개월 후 L 재벌의 직계 가족도 구속되었는데 내가 양쪽 모두 가담했다면 가중 처벌을 크게 받았을 듯 싶다.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그 작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를 K 재벌에 연결해줬던 동창 녀석은 15억 원 정도를 날렸다. 내가 개미들에게 하고픈 말, 주식으로 큰 수익이 났을 경우 당신이 똑똑하고 주식 투자 재능이 있어서 돈을 번 것은 절대 아니므로 전업 투자자가 되겠다는 개꿈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전업 투자를 하다가 배우자도 모르게 엄청난 빚을 진 후 내게 어찌하오리까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면 빨리 처분하여야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계속 집어넣는 짓도 절대 하지 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는 성경 말씀도 있다. 통정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폭삭망한 소시에테제네랄 증권 하한가 사태에서 무려 1,500명의 의사들이 위임 매매를 하였던 것도 욕심에 끌려 미혹당한 것이다. 이때 역시 내게 수백억 원을 날렸는데 어찌하오리까 메일을 보낸 독자가 있었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여야 하는 게임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이길 확률은 10%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20여 년 전에 썼던 글은 아직도 유효하다.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자들이요. 평생 가난에 괴로운 숯불이 이마 위에 올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채권은 어떨까? 채권은 인터넷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식 정보보다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다. 국고채는 자본차익이 비과세이기에 종종 종합소득세율이 이미 4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 수익보다 세후 실수령액이 더 높다. 즉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좋은 회사채는 개미들에게는 기회가 잘 안 간다. 2023년 11월 2일 대한항공 회사채 수요 예측이 흥행에 성공하였다는 기사가 그 다음 날 떴다. 수요 예측은 증권사나 투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큰손들에게만 연락하여 예상 투자액을 물어보지 개미들에게는 전화도 안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잣돈이 모이면 좋은 회사채들은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기사를 평소에 꼼꼼히 잘 읽어나가라. 요즘은 인터넷 뱅킹에서 10만 원으로도 채권 투자가 가능하므로 경험을 쌓아가며 소소한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ELS의 해지자산 74% 정도는 국내 채권이므로 ELS의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상반기에는 그 시점에서도 만기가 남아있는 채권들이 ELS 자산 현금화를 위해 쏟아져 나올지 여부도 주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6. 팩트를 보는 법.
2014년 12월 5일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된 내 글을 내 책에서 읽고 나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로 주는 것으로 서비스 매뉴얼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조연아 부사장이 모르고 있었고 세이노도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 종종 독자 메일로 오곤 하였다. 그래서 내 책 17세부터는 552쪽에 손님에게 알레르기가 있으면 먹지 않을 것이므로 봉투째 준다는 얘기를 누가 하던데 나는 10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기 1등석에서 항공사를 불문하고 그런 경우를 경험한 바 없다고 첨언하였고 실상을 좀 더 조사해 봤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언론의 기자들이 팩트를 제대로 못 보고 비틀어 보도한 전형적인 가짜 뉴스였으며 나무위키나 위키백과도 대동소이했고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가 책이 생각나는 사건이었다. 아마 당신은 그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조연아가 서비스 매뉴얼이 바뀐 것을 모르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으며 나중에 매뉴얼이 바뀐 것을 알고는 사무장에게 화살을 돌려 화풀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땅콩을 봉지째 주는 대한항공 홍보 영상 장면도 있다고 하여 나도 봤는데 광고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화면이 예쁘게 나오는 것에 신경을 쓰지 서비스 매뉴얼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문제의 발단이 비행기 이륙 전 조연아에게 객실 승무원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마카다미아를 봉지째로 전달한 것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날 회사 내부 이메일로 인증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블라인드의 대한항공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이 떴다고 한다. 음료와 마카다미아 너츠를 줄 때 봉지째 주느냐? 규정이 뭐냐? 규정은 음료를 요청한 승객에게 마카다미아 너츠를 봉지째 보여주고 먹겠다고 하면 갤리에 들어가서 뜯어서 작은 그릇에 담아줌. 갤럭시 노트 10.1을 꺼내 규정을 보여줌. 당연히 잘못이 없는 객실 승무원. 세이노, 뭔 헛소리냐. 규정은 먼저 봉지만 보여준 후 달라고 하면 그때 갤리로 돌아가 봉투를 뜯고 작은 그릇에 담아 갖다 준다는 것인데 조연아는 음료와 마카다미아 너츠를 봉지째 받았음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걸 제대로 안 했는데 당연히 잘못이 없는 객실 승무원. 이라니. 디테일 파악이 그렇게 안 되나? 규정을 보여줌. 도 사실이 아니다. 2014년 12월 10일 한겨레 신문은 서비스 매뉴얼을 단독 입수하여 조연아의 딴죽. 승무원은 매뉴얼대로 했다. 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10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대한항공의 1등석 웰컴 드링크 SVCC 제공하는 마카다미아 너츠 SVC 방법 변경 공지를 보면 승무원은 음료와 함께 마카다미아 너츠를 포장 상태로 준비하여 보여준다. 고 명시돼 있다. 이어 마카다미아 너츠를 원하는 승객에게는 그릇에 담아 가져다 드릴 것을 안내해드린 후 갤리에서 버터볼에 담아 준비하여 칵테일 냅킨과 함께 음료 왼쪽에 놓아드린다. 고 돼 있다. 이 매뉴얼 변경이 공지된 것은 2012년이다. 변경 내용은 승객에게 봉지째 마카다미아 너츠를 보여주라고 한 부분은 그대로 두었다. 다만 그 뒤 원하는 승객에게 갖다 줄 때 봉지째 제공하던 것을 그릇에 담아 제공하도록 바꾼 것이 전부다. 미주노선을 운항한 적이 있는 복수의 대한항공 승무원은 지난 5일 뉴욕발 항공기 승무원이 봉지째 너츠를 갖다 보여줬다면 이런 매뉴얼에 어긋나지 않는다.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고 말했다. 세이노. 그래서 승무원이 한 서비스는 대한항공의 1등석 객실 서비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 2012년 변경된 매뉴얼을 최종 사인한 사람이 서비스 담당 최고 임원 조연아였다. 이것은 사무장이 재판에서도 진술했다. 그리고 기사 좀 정확히 써라. 이 매뉴얼 변경이 공지된 것은 2012년이며 변경된 부분은 원하는 승객에게 갖다 줄 때 봉지째 제공하던 것을 그릇에 담아 제공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라고 말이다. 대한항공 승무원이 지난 5일 뉴욕발 항공기 승무원이 봉지째 너츠를 갖다 보여줬다면 매뉴얼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했으므로 당시 승무원이 한 서비스는 대한항공의 1등석 객실 서비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 너는 봉지째 너츠를 갖다 보여줬다면 이 가정법이라는 것도 모르냐? 당시 승무원은 봉지째 그릇에 담아 갖다 주었다는데도 그게 봉지째 너츠를 보여준 것과 동일한 행위로 생각되냐? 아, 다르고 다른데 팩트 구분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 2014년 12월 10일 경향신문은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의 잘못을 노조 측에서는 조연아 부사장의 착각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여전히 말이 엇갈리고 있지만 승무원이 1등석에 타고 있던 조연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견과류를 봉지째 건네자 조 부사장이 그릇에 담아오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조 측은 드실 것
인지 승객에게 물어보기 위해 규정대로 봉지를 들고 갔는데 조연아 부사장이 화부터 낸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014년 12월 11일 경향신문은 그 매뉴얼의 영어 원문을 보여주면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마카다미아를 어떻게 서비스하느냐였다. 승무원은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갔다. 조연아 전 부사장이 이에 대해 왜 봉지를 뜯은 뒤 마카다미아를 버터볼에 담아오지 않았느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지난 10일 입수한 대한항공의 1등석 객실 서비스 매뉴얼을 보면 웰컴 드링크 서비스 시 음료와 함께 마카다미아 넛을 포장 상태로 준비해 보여준다. 고 돼 있다. 이어 승객이 마카다미아 넛을 원하면 갤리에서 버터볼에 담아 칵테일 냅킨과 함께 음료 왼쪽에 놓는다. 고 돼 있다. 2012년부터 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해오고 있다. 조연아 전 부사장이 매뉴얼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다. 세이노. 이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간 것을 기자는 준비해 보여준다. 의 행위로 보지만 조연아는 그것을 준비해 보여준다. 가 아니라 전달을 받은 것이기에 왜 봉지를 뜯은 후 그릇에 담아오지 않았느냐 고했다는 점이다. 결국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그릇에 담아갔다면 이 기사의 결말은 틀린 것이 되며 하루 전에 실린 노조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게 된다. 2014년 12월 19일 경북매일신문 기사 내용. 조연아는 자신이 탄 비행기에서 땅콩을 봉지째로 줬다는 이유로 사무장을 내리라고 지시해 비행기를 돌려 사무장이 공항에 내린 후 비행기가 출발하게 했다. 비행기 기내 규정은 땅콩을 요청한 승객에게 땅콩을 봉지째 보여주고 먹겠다고 하면 갤러리에 들어가서 뜯은 후 작은 그릇에 담아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사무장이 했던 행동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 세이노. 이 기자 역시 땅콩을 봉지째로 주는 것과 봉지째로 보여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능 소유자 같다. 땅콩 서비스를 사무장이 한 행동으로 말하는 것도 한심하다. 조연아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결국 구속 기소되었다. 2015년 1월 16일 경향신문이 조연아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입수하여 분석한 단독 기사에 의하면 12월 5일 현지 시간 0:43분 승무원 견과류 봉지째 쟁반에 받쳐 제공. 조 전 부사장 승무원에게 매뉴얼 가져오라 지시. 박창진 사무장 매뉴얼 담긴 태블릿 PC 가져오자 조 전 부사장 격분으로 언급된다. 0:53분에는 조 전 부사장 승무원 김 씨의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 사무장에게 당신 잘못이야. 내가 내려 지시하였다고 한다. 즉 승무원이 봉지째 쟁반에 받쳐 제공했음이 분명하므로 경향신문의 12월 11일자 기사는 틀린 뉴스가 되고 경향신문 12월 10일자 기사에서 나온 노조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것이 된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소장은 물론 여러 기사에서 조 전 부사장, 승무원 김 씨의 잘못 없었다는 것 알면서도 라고 하거나 뒤늦게 조 전 부사장은 변경된 매뉴얼에 따라 김 씨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을 알게 됐다. 이번에는 적반하장격으로 박 씨에게 화살을 돌렸다. 는 식으로 나온다. 과연 그럴까? 참고로 조 전 부사장 격분. 이유는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공간이 바로 앞에 있고 그곳에 종이 매뉴얼이 있는데 사무장이 태블릿 PC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비행기 이착륙 시 승무원이 하는 안내방송 역시 제 아무리 고참 승무원일지라도 종이 매뉴얼을 보면서 하는 것이고 종이 매뉴얼들은 언제나 그것이 필요한 장소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격분 할 만한 것이었냐고? 그 판단은 당신이 어떤 조직에서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갔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격분 이후의 행동들은 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2015년 2월 2일 2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무려 11시간이나 계속된 결심 공판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를 축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과연 기자들이 11시간 동안 그곳에 계속 있었을까? 검사의 질문들은 동아일보에서 상세히 보도했으므로 궁금하면 찾아봐라. 경인일보 2015년 2월 2일 조연아는 기내에서의 행동이 여승무원 김모 씨의 서비스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의 원인 제공을 승무원과 사무장이 했다는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조연아는 기소된 이후 진행된 두 차례 공판 동안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조심스럽긴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진술했다. 특히 그는 당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명백한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조연아 전 부사장은 당시 여승무원이 웰컴 드링크를 서비스한 것과 관련해 웰컴 드링크는 매뉴얼의 오더 베이시스라고 설명돼 있는데 이는 승객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갖다 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승무원은 물어보지 않은 채 물을 갖다 주면서 콩과 빈 버터볼을 갖고 왔고 이는 분명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밝혔다. 세이노 물어보지 않은 채 는 기자가 넣었는데 다른 기사들을 살펴볼 때 위치가 잘못되었다. 물을 갖다 주면서 다음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앞서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신문에서 관련 매뉴얼이 작년 12월 초 봉지째 보여주며 먹을지 묻고 먹겠다고 하면 작은 그릇에 담아 제공으로 개정됐고 이는 조 전 부사장의 결재로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세이노 매뉴얼이 바뀐 것은 2012년이었다. 증인신문이 2014년 말에 있었다면 작년 12월 초는 2013년 12월 초가 되는데 2012년으로부터 1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조연아의 진술이 사무장의 진술과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먹겠다고 하면 작은 그릇에 담아 제공하여야 하는데 콩과 빈 버터볼을 갖고 온 것은 그릇에 담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조연아가 문제 삼은 것인데 그게 왜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일까? 동아일보 2015년 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어떤 부분이 위반이냐는 질문에 자신은 물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물과 함께 견과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매뉴얼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는 사건 초기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를 봉지째 보여주면서 의향을 물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승객 의향을 먼저 물어본 뒤 종지에 담아 서비스해야 한다. 고 주장한 것과 달라진 대목이다. 세이노 이것을 조연아 말 바꾸기라고 표현하던데 나는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다. 조연아가 문제 삼은 것은 견과류를 봉지째 보여주면서 의향을 묻지 않았다. 는 것인데 의향을 물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본보보도 지난해 12월 15일자 A24면와 재판 시 공개된 매뉴얼에 따르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출발편에는 견과류 서비스 관련 내용이 없다. 세계 공항은 보안 규정에 따라 항공기 문이 닫히기 전까지 주류와 음식을 담아놓는 실수역 카트의 봉인을 열 수 있는 곳 실 오픈 가능과 열지 못하는 곳 실 오픈 불가으로 나뉜다. 케네디 국제공항은 실 오픈 불가 공항인데 조 전 부사장은 사건 초기 실 오픈 가능 공항에서 사용하는 매뉴얼에 근거해 사무장과 승무원의 서비스가 틀렸다고 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이 착각한 부분이다. 세이노 글쎄다. 출발편 매뉴얼이 없다고? 1등석은 손님들이 일부라도 착석하면 항공기 문이 열려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음료 서비스가 시작된다. 9.11 테러 직후에도 그랬다. 주간동아 2015년 2월 29일 당시 물을 갖다 달라는 저의 말에 승무원은 콩과 빈 버터볼 종지를 가져왔습니다. 명백한 매뉴얼 위반입니다. 서비스가 매뉴얼과 틀리다고 생각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저희 행동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비즈 2015년 2월 6일 검찰이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느냐? 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분명히 매뉴얼에 따라 마카다미아를 가져오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고 답했다. 나무위키에서는 2007년 이후에는 봉지를 들고 가서 보여주고 취식 여부를 물어본 뒤 먹겠다고 하면 까서 접시에 담아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승무원은 이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했다. 고 나온다. 세이노 봉지째 그릇에 담아 전달했는데 완벽하게 준수했다고. 위키백과에서는 이륙하기 전에 대한항공 객실본부장이었던 조연아 부사장이 접시 위가 아닌 뜯어지지 않은 봉지 속에 있는 마카다미아를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받았다. 마카다미아 서비스 규정을 잘 알지 못했던 조연아는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빌미로 객실 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하였고 라고 나온다. 세이노 글쎄다. 나의 경험들에 비추어 보면 잘 알지 못했던 게 아니라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주지?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을 고쳤나? 확인해보자. 는 것 아니었을까? 결국 진실은 먼저 손님에게 봉투째 보여준 뒤 원하는 승객에게는 봉투를 까서 그릇에 담아 제공하는 게 매뉴얼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당시 객실 승무원은 애서에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접시에 봉투째 담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가? 땅콩회항에 발단이 된 서비스 문제를 내가 이렇게 길게 늘어놓은 것은 조연아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갖가지 소문 속에서 팩트를 판별하는 능력 훈련을 스스로 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자기만의 게임을 하게 된다.
사족일 물론 당시 조연아가 남편과 아들에게 욕하고 소리 지르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저 사람은 평소에도 저렇게 행동하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연아가 격분, 한동기가 어디에 있든 간에 사람들은 어차피 조연아를 이상한 인간으로 낙인 찍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적어도 기자들만큼은 상황을 추종하려고 하지 말고 설령 독자들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팩트를 써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팩트를 비틀어 보도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들 덕분에 아나무인의 재벌 가족들에게 경종이 울리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사족이 그 동영상에서나 땅콩 회항에서나 왜 조연아가 그렇게 행동하였는지를 나는 안다. 조직 내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언행이 변하게 됨을 나 역시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현대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이 공사 현장에 나타나 자주 따귀를 때리거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뉴스 말미에 갑질 논란 따위는 전혀 없이 일을 철저히 하려는 그의 의지를 칭송하는 내용이 나오던 시절에 청춘을 보낸 사람이다. 그런 내가 다국적 기업에서 승승장구할 때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어린 딸들과 무슨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딸들이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전화로 누구에게나 야야하며 소리 지르고 화를 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번개를 맞는 느낌을 받았다. 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사람들은 가족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에게 내가 잘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직원을 보배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였다. 어떤 조직에서든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경험적 조언, 가족에게 뭔가를 지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족은 당신의 하급 직원이 아니며 가족에게 당신은 직장 상사가 아니다. 청소가 이게 뭐냐? 냉장고 정리가 왜 이 모양이냐 같은 말은 회사에서나 통하는 말이므로 먼저 가족이 하는 말에 귀부터 기울여라. 당신을 분노하게 만든 직원이 있으면 즉시 10분 후에 다시 얘기하자. 고 해라. 그 10분간 분노를 가라앉힌 후 사근사근 대화하거나 이메일로 감정 표현 없이 팩트만 전달하여라. 개인적으로 나는 이 방법이 내 정신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체험하여 왔다. 사족삼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 수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나는 아니 도대체 팩트가 뭔데 무죄야? 라는 생각에 판결문 속 사실관계를 며칠 동안 분석하였고 뇌물이라고 판단하였다. 때마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이 사건을 주로 이야기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출연하여 뇌물이라고 판단한 근거들을 팩트를 통해 설명하였다. 우리 사회가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한 사회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 외에도 개개인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 팩트가 무엇인가 알아내려는 노력 역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어서였다. 12월 19일 곽상도 50억 원 뇌물수수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독자들과 함께 그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